안녕하세요. 나눔의 집을 선택해주신 수강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한 해 동안 여러분들과 같이 강의를 하게 될 조재형 박사고요. 자, 일단 실천론을 들어가려면 실천론이 어떤 과목인지 알아야겠죠. 우리가 결국은 사회복지를 실천한다는 것은 클라이언트가 현재 겪고 있는 어떤 현재 상황보다 더 나은 상황으로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개선해서 이상적인 삶 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것이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볼 수가 있고,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발이라는 키워드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실천론에서는 수발이라는 키워드보다는 거의 이제 상담을 통해서 사람을 개선하는 것들, 그리고 상담을 하고 나서 이 클라이언트가 무엇인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해지면 이것을 주로 이제 자기 복지사 혼자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요. 복지사 혼자서가 아니고 주변에 있는 다양한 자원들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회복지 실천이라는 게 주로 상담이라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심리적인 문제도 개선하고, 그리고 지역사회에 예를 들면은 뭐 이장, 반장 이런 분들이랑 같이 모여서 문제를 해결할 일도 있을 거고, 뭐 보건소, 복지관, 혹은 지역에 있는 다양한 상점, 카페나 식당 이런 데도 중요한 자원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해결도 할 수 있구나. 이런 걸 우리가 실천이라고 하는구나.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이런 파트는 우리가 사례 관리라는 파트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상담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냥 친구들끼리 고민 상담도 많이 하지만 한 회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회기에 단계별로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단계별 상담을 통해서 사람의 삶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사회복지 실천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우리가 다음에 실천 기술론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실천 기술론에서는 실제로 상담을 하기 위한 좀 기술, 실제적인 다양한 관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상담을 해야 되는지는 실천 기술론에서 다루게 됩니다. 자, 이런 점들 먼저 염두에 두시고, 기본적으로 사회복지 실천론이라는 과목은 기출분포, 반복적으로 등장했던 내용이 무난한 수준으로 출제된다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 우리가 상담을 통해서 사람을 개선할 때 실제로 어려운 건 실천 기술이 훨씬 더 어려워요. 그래서 정신분석 관점에서 상담을 하거나 인지행동 관점에서 상담을 하거나 이런 기법들은 실천 기술론에 들어가기 때문에, 실천론에서는 기본적으로 전문적인 원조관계라는 게 뭐지? 그리고 실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단계들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루니까 문제가 무난한 수준으로 출제될 수밖에 없다. 그만큼 우리가 실천론에서 많은 문제를 가져가야지 실천 기술론에서 약간 문제를 까먹어도 이제 2교시를 잘 통과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한동안 출제되지 않았던 이제 전문직의 속성, 사회복지가 전문적인지에 대한 논쟁이 좀 있었는데, 이런 것들도, 그리고 레비의 전문직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시 어느 정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과연 전문직인지, 전문직이려고 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가끔 가다가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고, 초창기 후에 언급되지도 않았던 계획 수립, 우리가 상담을 하려면 상담하기 위해서 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고, 뭐 계약 내용, 그리고 상담하고 나서 평가 결과, 사실은 주로 상담을 하는 과정이 중요하게 많이 다뤄졌지 수립 계획이라든지 평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었는데, 이런 식으로 모든 단계가 일단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보니까 간혹가다 한 번씩 이렇게 시험에 나오기도 한다는 점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실천론 기본적으로 개념 정도를 다지는 정도면 꽤나 고득점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편안한 마음으로 그래도 이 과목을 조금 더 상세하게 해서 고득점으로 가야겠다, 여기서 많은 문제를 맞춰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다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전문적인 이런 원조관계 이런 관점에서 약간은 전문성과 관련된 키워드들이 많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에서 바탕이 되는 어떤 이념, 사상, 뭐 인본주의, 개인주의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전문적인 원조 관계가 되려면 뭐 우리가 요즘에 제일 많이 나오는 뭐 개인정보의 보호부터 해서 자기결정권이라든지 이런 약간은 생소한 개념들이 등장한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들을 약간씩만, 조금만, 물론 개념 정도만 다져도 되지만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면은 그래도 훨씬 더 안정적으로 고득점을 가져갈 수가 있는 과목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개입할 때 어떤 기술이 요구되는지 말씀드렸다시피 실천 기술론에서 실제적인 이런 상담 기법들이 많이 다뤄지는데 실천론에서도 강점 관점을 비롯한 이 상담 기법들은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상담이라고 한다면 장기 개입 모델, 중기 개입 모델, 단기 개입 모델 중에서 요즘의 현장에서는 단기 개입 모델이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돼요. 그리고 이게 이제 강점 관점인데,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는 우리가 이제 실천 기술론에서는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살펴보게 되는데, 실천론에서도 제일 많이 활용되는 단기 강점 관점은 그래도 시험에서 계속 포함해서 나오고 있구나. 그 얘기는 실천론과 실천 기술론을 통틀어서 강점 관점만큼은 반드시 숙지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시험에서 요구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반면에 우리가 장기 개입 모델이나 중기 개입 모델, 쉽게 말해서 정신분석 역동이론에 근거한 상담이나 그게 이제 장기고요. 인지행동과 관련된 중기 개입 모델은 그래도 좀 더 고급 기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실천 기술론 정도에서 파악하면 된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어떤 과업을 달성해야 되는지, 그렇죠? 사회복지를 하려면 우리가 실천하려면 1주차 2주차, 3주차 이렇게 걸쳐서 상담을 계속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과업을 다 해야 되는지 이런 정도만 조금만 신경을 쓰면은 충분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다. 현장 복지사에게 필수적인 과목인 만큼 충실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복지사의 윤리 행동, 윤리 강령 기본적으로 너무나도 사회복지사라면 알아야만 하는 내용이겠죠. 그런 것들, 그리고 클라이언트에게 우리가 전문성을 가지기 위해서 어떤 기능들을 알아야 되는지 너무나도 상식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런 점 정도를 파악하면 되기 때문에 꼭 충실하게 접근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영역에 비해서 난이도는 굉장히 쉽습니다. 총점 확보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잘 이용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제 문항수를 보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 과목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자, 기본적으로 이제 서론 앞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전문직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사회복지사라면 당연히 알아야 되는 윤리 강령, 그리고 우리가 사회복지 현장에 있다 보면은 다양한 윤리적인 딜레마 상황에 빠지게 돼요. 딜레마 상황에서 어떻게 윤리적인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가치와 윤리는 무엇인지, 말 그대로 우리가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한 정말 가장 기본적인 과정이죠. 여기에서 일단은 가장 많은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세 문제 마찬가지로 무시할 수가 없죠.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을 할 때에도 거기에 바탕이 되는 다양한 이념들이 있어요. 다양한 이념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민주주의 이념이라든지 개인주의 이념, 박애주의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이념들이 있고, 그 위에서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이라는 것이 나무를 피면서 싹을 틔우는 건데, 그러려면 우리가 그래도 최소한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 이런 이론들이 토대를 쌓아서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을 하는 거구나 라는 점 정도는 알고 계셔야겠죠. 그리고 뭐 전문직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한 꼭지를 이룬다. 사회복지사의 이론과 윤리강령, 윤리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어떤 전문적인 개념 같은 것들이 좀 소개되는 파트에서 자기결정권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시험이 좀 나오겠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자, 두 번째로 이제 실천 중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단기 개입 모델, 요즘에는 사실상 현장에서 단기 개입 모델을 통한 문제 개선, 단기 개입 모델이라 그러면 대표적으로 청소년들이 학업 문제 때문에 힘들어요, 아니면 친구들과 뭐 다퉈서 힘들어요, 약간 이런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한 7회기, 8회기 정도 짧게 상담을 하는 것을 우리가 단기 개입 모델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뭐 꿈의 해석이라든지 무의식을 파악해서 접근하는 것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장기 개입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현대 사회에서는 그 클라이언트들의 문제가 아주 극단적인 트라우마, 이런 것들은 점점 찾아보기가 좀 힘들다 보니까 장기 개입 모델보다는 단기 개입 모델이 굉장히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사회복지사가 되려면 이 강점 관점만큼은 반드시 파악을 해야겠구나. 여기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나온다. 그리고 사회복지라는 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혼자 상담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양한 자원들을 이용해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종합복지관, 종복에 이제 3대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3대 기능. 첫 번째가 전문화된
자기만의 특성화를 살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두 번째가 사례 관리라 그래서 한 명의 클라이언트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스케줄을 짜주는 거죠. 월요일에는 어디에 가서 뭘 하고, 화요일엔 뭘 하고, 사례 관리. 그리고 세 번째가 주민 조직화, 지역 주민들을 조직화하는 것. 그리고 요즘에는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다양한 기능들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사회복지 실천을 한다는 것. 그리고 종합복지관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기능이라는 것이 지역 사회라든지 자기의 특성을 살린 특성화 프로그램도 운영을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나 혼자서만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자원들을 활용해서 포괄적으로 접근해야겠구나. 그리고 지역 주민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클라이언트 한 명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전반적인 어떤 역량을 강화하는 접근을 해야겠구나 라고 할 때 다뤄지는 것이 바로 이 체계 이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점들, 통합적 접근, 이런 관점들이 기본적으로 실천론에서 다뤄진다. 이걸 모르면 진짜 왜 사회복지가 뭘 하는지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들이 당연히 중요하게 배점이 높게 다뤄지는 것이다. 그리고 종합복지관의 3대 기능 중에 하나죠. 이 사료관리라는 것이 대체 뭐지? 우리가 사회복지사가 되는데 사료관리도 뭔지 모르고 통과를 했다 그러면 정말 속 터지겠죠. 현장에 가서 그럼 어떻게 시험 합격했어? 이런 말이 나오겠죠. 그래서 사례 관리가 뭔지 이런 것들 당연히 문제에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우리가 상담을 하려면 당연히 클라이언트랑 관계를 제일 적절하게 형성을 해야겠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와 관계를 형성할 때 이런 어떻게 하면 잘 형성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서로 간에 이런 감정, 클라이언트가 워커한테도 감정이 전이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워커가 클라이언트한테 역전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런 개념들 기본적으로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사항이다. 전문적 관계 특징 이런 것들 살펴보고, 그리고 나면 이제 실제로 상담을 할 때 준비 단계부터 계약서, 그리고 접근하고 마지막에 평가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대략 한 문제 정도씩만 다뤄진다. 그리고 한 문제이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한 문제나 0문제, 이 실제로 상담을 하는 이 과정에 대해서는 정말 핵심 개념 정도만 알고 가면 되겠구나. 왜냐? 여기에 해당하는 친구들은 어디서? 기술론에서 실제적으로 많이 다뤄지다 보니까 실천론에서는 크게 다뤄지지 않는구나. 자, 생각을 해보면 현장에서 우리가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담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상담하는 건 직관적으로 보기에도 어렵겠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심리 의사가 돼서 심리를 치료해줘야 되는 과정인데, 그런 이 기술로에서 다뤄지는 것들은 정말로 내용도 어렵지만 실전에서 만약에 현장에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상담을 하려고 그러면 훨씬 더 어렵겠죠. 다양한 문제를 가진, 나와는 정말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이런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그러면 그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까 실천 기술론이 많이 어렵고, 실천론에서 해당하는 이런 정도 내용들은 우리가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이 기술론, 현장에서 정말 사람들이 눈물 막 흘려가면서 상담하는 이런 과정들과 비교해보면은 이런 정도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앉아서 공부하시는 정도로 반드시 고득점을 맞추셔야 돼요.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 나눔의 집에서도 이렇게 챕터를 구분해놨는데, 자,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복지 교과목 지침서가 있기 때문에 지침에 따라서 이 각 장의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바로 이제 기본 개념을 살펴보는 단계죠. 1단계에서는 우리가 그래서 일단은 교과목 지침에 따른 전반적인 내용을 장별로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별로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2단계에서는 이 각각의 장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내용이 다 문제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모든 우리가 1장에도 1, 2, 3절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절마다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하게 다뤄지는 챕터들이 있기 마련인데, 그런 것들은 이렇게 따로 2단계에서 기출해도 키워드로 분류를 해놨어요. 그래서 1장에서도 특히나 사회복지 실천이 뭘 하는 거구나. 그리고 제일 많이 다뤄지는 것은 이제 이념과 철학적 배경, 이런 것들이 무엇이고, 그리고 전문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체성 논란이 있었는데 이런 점들 한번 잘 짚어보자. 그리고 2장에서는 윤리강령, 당연히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윤리강령이니까 안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윤리강령에서는 기본적으로 뭐 자기결정권이라든지 이런 개념들이 나올 때 개념의 특징을 연결해서 이 개념이 이거랑 연결되는 게 맞구나. 잘못된 것은 찾으라고 하거나 제대로 연결된 것은 이렇게 찾으라고 할 때 연결할 수 있어야겠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압도적으로 많은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구와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에서도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뭐 밀포드 회의라든지 몇몇 중요한 사건들이 있거든요. 진단주의, 기능주의, 학풍 이런 것들을 한 번 정도 정리해 놓으시고 접근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5장에서는 특히나 이 문제 해결 모델, 강점, 관점 이런 키워드들이 요즘에 중요하게 다뤄진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내용들 잘 한번 정리해봐야겠구나. 그리고 사회복지가 됐을 때 종합복지관의 3대 기능 정도는 머릿속에 일단 넣어야 될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사례관리라는 게 있었구나. 사례관리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그래도 한번 최소한의 개념 정도 알아두자. 그리고 전문직, 나머지 뒤에 내용들은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3단계로 나오게 되면은 이제 기출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2교시를 합격하기 위한 핵심적인 문제 130점을 목표로 했을 때 핵심적으로 잡아가야 되는 족보가 바로 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 160점 이상을 받으려면 이 파란색 사정이라든지 우리가 정보를 파악하는 거거든요. 클라이언트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뭐 생태도, 가계도 이런 것들 있죠. 남성은 뭐 네모, 여성은 동그라미에서 부모님이 어떻게 되고 자녀가 몇 명이고 이런 그림을 그리는 것들을 통해서 정보를 파악하는 것들을 우리가 사정한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도구를 이용해서 정보를 파악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라든지 그리고 개입하는 이런 전반적인 과정, 접수하고 계획 수립하고 평가하는 이런 일련의 흐름까지 맞추게 되면 고득점 200점까지도 맞출 수 있는 고득점으로 우리가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눔의 집에서 단계별로 과학적인 통계에 따라서 단계별 전략을 취하고 있으니까, 특히나 전략적으로 반드시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하실 때는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빨간색 중심으로만 하셔도 충분히 130점 이상을 맞출 수 있으니까 전적으로 믿고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각 장에서 어떤 장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는지를 보면, 먼저 5장에서 사회복지 실천의 주요 이론들, 관점들, 여기에서 4.2 문제가 나오네요. 그래서 사회복지를 실천을 하려면 그래도 기본이 되는 이론과 관점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런 것들이 뭔지 반드시 꼭 짚어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전문적인 관계를 어떻게 하면 형성할 것인가. 당연히 우리가 클라이언트와 상담을 해서 그 사람의 정보를 잘 이끌어내려면 당연히 아주 밀접한 관계가 형성이 돼야겠죠. 그런 관계를 형성할 때 필요한 것들, 그리고 사회복지사로서 기본적인 가치와 윤리, 우리가 주관적인 가치랑 사회적인 우리가 따라야 되는 어떤 윤리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고,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출제가 꾸준하게 한두 문제씩은 꾸준하게 되고 있으니까 이런 점들을 한번 살펴보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핵심 키워드, 10년간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장 안에서도, 앞에서는 장이었다면 이번엔 장 안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키워드가 제일 많이 출제되었는가 보면은 역시나 강점, 관점과 역량 강화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클라이언트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강점을 찾아서 역량을 강화하는 실제적인 기술이 일단은 제일 중요하다. 물론 실천 기술론에서도 배우겠지만 실천론에서도 이 관점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면접할 때 필요한 기술들도 지속적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네요.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 한두 문제씩은 꼭 출제되고 있으니까 약간은 어렵더라도 연도별 시기까지도 나와요. 이렇게 한국이랑 서양의 역사까지 섞어가지고도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약간은 꼼꼼하게 준비를 하셔야지 맞출 수 있다. 매년 한두 문제씩은 꼬박꼬박 나오니까 넘어갈 수가 없겠죠. 그리고 사례관리, 당연히 뭐 무조건 안 나올 수가 없는 내용 중에 하나니까 무조건 한 문제는 나온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해 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실천 현장이라든지 관계 형성할 때 기본적인 원칙 이런 것들 한 번 정도만 보면은 놓치지 않으실 수 있거든요. 한 번 정도 살펴보시고, 그리고 윤리강령,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윤리강령에 나와 있는 내용, 그리고 윤리강령을 당연히 우리가 전문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시험에서 나올 때에는 핵심 키워드 위주로 이것이 어떤 윤리인지 설명하는 걸 연결하는 정도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리고 전문적 원조관계라는 것이 대체 무엇일까? 이런 정도의 내용을 보시면 이것만으로도 지금 25문제 중에 22문제를 맞추실 수 있으니까 혹시 너무 내용에서 부담을 많이 갖지 마시고 일단은 우리 나눔의 집에서 정리해준 핵심 키워드 위주로만 준비해서라도 충분히 우리가 합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1장 사회복지 실천의 개념 및 정의 살펴볼 거고요. 자, 이 중에서도 먼저 1절에서는 꾸준하게 거의 한 문제 이상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는 사회복지 실천의 정의나 이런 것보다도 기본적으로 목적, 그리고 이념과 철학적 배경,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사회복지가 발생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뭐 인도주의, 박애주의, 민주주의, 개인주의, 사회 진화론 뭐 등등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다양한 영향을 미쳤고, 실제로 문제가 나올 때는 이러한 다양한 이론들이 어떤 식의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가 개인 단위로 어떤 특성화나 개별화를 할 때 영향을 미친 건지,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어떤 관점에서 복지를 발달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된다면 그래도 일단은 반드시 한 번 정도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니까 이런 것들이 내용에 나오는구나. 그리고 또 제가 최대한 쉽고 재미있게 설명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고, 2절은 그래도 꾸준하게 출제가 되다가 어느 순간부터 출제가 많이 되지 않고 있네요. 최근에는 출제가 되지 않는 파트인데, 여기서는 단순히 그냥 학문으로서 사회복지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실천 방법에도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분류가 나오는 것 한 번 정도만 짚어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전문적 기반 같은 경우에도 크게 이제 중요도가 높진 않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기본 개념 정도만 잡고 가자라는 마음으로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3절 사회복지 전문직의 정체성은 그래도 꽤나 자주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예요. 그래도 2절보다는 24회에서 기출이 되기도 했고, 사회복지가 과연 전문직이 맞는가, 이런 전문직의 정체성, 그리고 전문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이런 점 정도는 그래도 2절보다는 조금 더 출제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물론 이제 여기도 매년 출제된다기보다는 간혹 가다가 한 번씩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한 번 정도만 짚어보는 마음으로 다가가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자, 기출 경향을 한번 살펴보면 이 장은 기본적으로 이념과 철학적 배경에서 중요도가 이제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실천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을까, 말했다시피 뭐 박애주의, 개인주의, 사회 진화론 이런 것들이 서로 복잡 다양하게 다른 영향을 미치면서 사회복지가 발전을 해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미시, 중시, 거시와 같은 이런 실천 분류, 수험생들이 또 헷갈려 하죠. 나오면은 좀 맞추기가 또 힘들다 보니까 자주 또 출제가 되고, 또 우리가 인간행동과 사회 환경에서도 어차피 미시, 중시, 거시 이런 체계 분류 이런 것들 나오니까, 그냥 그거를 한 번 더 복습하면서 같이 두 문제 다 맞춘다는 마음으로 준비하시면은 그래도 훨씬 더 고득점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플렉스의 비판과 그린우드의 이런 전문직 수성 이런 것들 간혹하다가 단독 문제로 출제되기도 하니까 그런 관점에서만 한번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자, 기출 경향 한번 살펴보면은 1.6문제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런 철학적 배경, 여기서는 그래도 꾸준하게 많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전문직의 정체성, 여기서도 꽤 높은 확률로 지금 10년간 키워드로 놓고 볼 때 5문항이니까 거의 2년에 한 번꼴로는 나온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실천 이념과 철학적 배경, 여기서는 그래도 거의 올해에도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 및 기능이나 방법 분류 이런 것들은 한 번 정도 짚고 넘어가서 그래도 문제로 나왔을 때 느낌으로 맞출 수 있을 정도까지는 준비를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1장 사회복지 실천의 개념 및 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회복지 실천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자, 먼저 사회복지 실천이라는 것은 개별 사회사업,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이 있고,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복지론이 있죠. 이것을 통해서 이제 가족복지라든지 집단상담, 그리고 지역사회복지 등등도 배우게 되겠지만, 일단은 이제 사회복지 실천론이니까 우리 가장 미시적인 차원에서 1대1로 주로 상담하는 것, 혹은 이제 소수를 중심으로 할 때는 이렇게 개별 사회 사업이라고 부릅니다. 개인과 개개인, 개인과 사회 환경 사이에서 조정을 해서 개개인의 인격과 발달을 이루어가는 과정. 그래서 항상 클라이언트의 현 실태가 있고 현재 상태가 있고, 그것을 더 나은
이상적인 어떤 목표로 바꾸는 것이 사회복지다 하는 것 머릿속으로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미국에서 사회복지사업협회에서 어떻게 정의했는지 한번 볼까요? 인간과 사회 환경의 부조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개인이나 집단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최소화한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미리 예방하는 것들도 사회복지에 해당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잠재력을 최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나중에 사회복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인간의 자유, 자아 실현 이런 것들도 사회복지에 중요한 역할에 해당한다는 거 머릿속으로 잘 넣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지라 그러면 그냥 취약계층을 돕는다. 그래서 뭐 수발하고 상담하고 이런 쪽으로는 많이들 익숙한데 사람들의 어떤 자유, 자아 실현.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자활센터 같은 것들은 실제로 일자리도 만들어주죠. 그래서 사회복지라고 할 때 경제랑 반대로 접근하시면 완전히 잘 거꾸로 이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라는 것도 예를 들면 각종 기회도 부여해주고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어떤 자기 결정권에서 기회가 박탈돼 있다면 자기가 스스로 뭐 시간표도 짜고 자기 집도 꾸미고 입고 싶은 입도 얻고 식단도 내가 해보고 그리고 필요하면은 투표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게 도와줘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라든지 그리고 일자리를 부여하는 것도 사회복지에 해당한다는 거를 이제 종종 놓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 지금 같이 보시면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 집단, 지역사회가 사회적 기능을 조금 더 향상시킬 수 있도록 능력도 회복하고 증진하고 등등을 우리가 사회복지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전문적 활동이라는 표현이 나오면서 이 사회복지라는 것이 전문적인 원조 를 제공하는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인 원조를 제공한다. 단순히 친구들이랑 상담하는 것을 넘어서 각종 도구, 사정 도구, 그리고 상담 기법을 이용해서 도와주는 것을 우리가 개별 사회사업,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구나. 자, 핑커스와 마나은 마찬가지로 사람과 환경에 존재하는 체계들 사이에서 연결과 상호관계 이런 것으로 이렇게 정의를 했네요. 참고로 이렇게 학자의 이름이 시험에 나오기도 하는데 근데 굳이 이름을 몰라도 문제는 맞출 수 있도록 문제가 나오니까 지금 이 챕터에서는 너무 학자의 이름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나 다른 과목에서는 제가 이제 학자 이름을 꼭 알아야 되는 경우에는 따로 언지를 드리거나 하니까 이 경우에는 굳이 이름까지는 모르셔도 괜찮아요. 자, 사회복지 교육협회 정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빈곤과 억압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공적 사적으로 접근한다. 그래서 사회복지라는 것이 굉장히 경제와 밀접하게 연결돼서 발달한 학문이라는 것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회복지 실천, 서비스의 가치, 정의, 인간의 존엄성 등등을 기초로 한다. 뒤에 가서 어차피 사회복지 윤리와 가치관에 대해서 다시 볼 테니까 지금 여기서는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자,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 사회복지 실천을 수행하는 목적은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내용으로 구성돼야 하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회복지 정책이라는 것 그리고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회, 민주주의를 통해서 마련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국회라든지 대통령의 동의를 얻어야 되니까 당연히 다수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진행할 수밖에 없고요. 세부적인 목적, 사회 문화, 시대적 분위기 등을 반영한다는 거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 당연히 더 좋은 상태로 변화시키는 것.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유지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에서는 굉장히 재미있게도 기본적으로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것도 기본이긴 하지만 대인관계를 활성화해서 대인관계에 더 좋은 원만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사회복지의 목적 중에 하나에 해당합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을 다음에 4가지로 제시했네요. 기본적으로 개인의 문제도 해결하고 그리고 개인의 자원, 서비스, 기회를 연결한다. 자원, 서비스, 기회를 제공한다. 자, 참고로 시험에서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4개에다가 아닌 거 1가지를 살짝 섞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보실 때에는 그래, 사회복지 실천이라는 것이 당연히 개인 차원에서 문제도 해결하고 자원이나 서비스 기회도 제공해 주겠지. 그리고 체계들이 서로 인도적으로 운영되도록 그 개인을 둘러싼
주변에 있는 다양한 환경들이 아주 유기적으로 잘 작동해서 이 사람의 삶을 개선하도록 도와주는 이런 것들까지도 담당하고, 그리고 정책 개발을 통해서 이 사람을 둘러싼 법과 제도까지 개선하는 게 사회복지구나, 사회복지의 중요한 목표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셨는데, 만약에 여기다가 한 가지를 뚝 섞어놓고 나면은 사회복지가 자원을 연결해줬나? 기회를 제공해줬나? 이런 것들이 헷갈릴 수 있겠죠. 그리고 체계들이 효과적으로 이렇게 운영되도록 촉진한다? 이런 개념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라는 거는 한 명의 클라이언트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당연히 복지관, 복지사도 노력을 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학교, 그리고 뭐 상점, 보건소, 필요하면은 뭐 경찰 등등, 우리가 예를 들면 학대 아동 신고라든지 이런 걸 하고 방과 후에 이 아동이 건강하게 지내려면은 보건소에서 건강 상태도 점검해주고, 경찰들이 만약에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등등 뭐 학대가 있으면 빨리 신고도 받아야 되고, 그러려면은 주변에 있는 통장, 이장, 반장 이런 분들이 혹시라도 애기 울음소리 같은 거 들리면 신고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그 한 클라이언트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포괄적인 접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넣고 계셔야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맞출 수가 있다. 그런데 특히나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복지가 자활이라든지 이렇게 공공근로, 일자리 제공부터 굉장히 다양한 기능이 있다는 것을 놓쳐버리면 문제를 헷갈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핑커스와 관한 이런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는데, 내가 나중에 여기다가 살짝 헷갈리는 거 하나, 그럴 법한 거 하나 섞어놨을 때 그거를 이 네 가지가 맞다는 것을 놓치지 않고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점 정도는 제가 좀 강하게 좀 강조를 드릴게요. 이런 부분들은 시험에 맨날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자, 미국 사회복지교육협회에서도 간단하게 뭐 개인, 가족, 집단, 조직, 지역사회가 목적을 달성하고 뭐 고통을 완화한다. 제가 이런 부분들은 빠르게 넘어가는데, 빠르게 넘어가는 것들은 이렇게 길게 설명하지 않고 빠르게 넘어가는 거는 시험에서 출제되지 않고 단순히 이제 우리가 한 번 정도 개념을 잡는다는 차원이니까 넘어가는 건데, 이런 것들은 핑커스와 미난 여기는 이제 시험에서 나온 적도 있고, 문제 내는 방식이 매번 저런 패턴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계셔야겠죠. 결국은 4개, 4+1 하나로 자꾸 이렇게 하는데, 그럴 때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이거 4개 알아, 뻔하네 이렇게 하는데, 막상 시험에서 사회복지는 그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야, 이것만 딱 생각하고 사회복지는 상담하는 거야, 여기에만 시야가 머물러 있으면은 주변의 다른 것들을 이제 인식을 하지 못하고 놓칠 수가 있습니다. 자, 제스트로 사람들의 문제 해결, 대처 능력, 발달 능력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향상을 시킨다. 자원, 서비스, 기회 등을 제공한다. 이 얘기들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리고 체계에 대해서도 인본주의적으로 접근하고 정책이라든지 지역사회 안녕까지도 추구하는 게 사회복지의 목적이구나. 자, 사회복지 실천의 기능도 한번 볼까요? 해버스와 라슨. 참고로 이 사람들도 당연히 그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 이름이니까 나눔의 집에서 정리를 해준 겁니다. 자, 사회적 기능 향상, 개인의 역기능 치료, 사회 정의 향상. 기본적으로 이 시험에 나올 때는요, 이 세부적인 내용까지 나오진 않았었어요. 주로 이렇게 이 사회복지 실천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뭐 적절한 것은 혹은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할 때 그냥 이 정도 키워드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취약한 개인한테 역기능이 발생하기 전에 서비스를 제공해서 클라이언트의 재활 및 복귀 같은 것들을 돕는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사회적 기능 향상이 실천의 중요한 기능이구나 하는 정도 그냥 알아두시면서 얘를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두 번째, 개인의 역기능 치료. 인간이 항상 긍정적인 것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역기능적인 것들도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럴 때 가능한 한 자원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적 고립감, 자신감 결여 이런 것들을 습득할 수 있게 도와야 된다. 읽어보시면서 이 키워드 머릿속으로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회 정의 향상. 사회에서 보장하는 이런 자원 관리 등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가 클라이언트의 권리를 찾아줘야 돼. 자, 우리가 그 많은 경우에 우리가 담당하는 클라이언트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부분에서 박탈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고, 예를 들면 이제
자신들도 각종 여러 가지 부분에서 취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움을 많이 요청하겠죠. 근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 사람들을 나중에 이제 실천론, 실천 기술론에서도 배우겠지만 비심판적 태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사람을 심판하지 않고 최대한 무비판 상태에서 그 사람을 수용하는 이런 관점을 가져가야지 우리가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사실상 뭐 범죄를 저지른 클라이언트를 도와줘야 돼. 근데 범죄는 범죄지만 복지 차원에서는 우리가 나름대로 그 사람의 복지를 기본적인 것들은 채워줄 필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다고 할 때, 야, 그 사람은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아니다. 그 죄는 죄고,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는 똑같이 소외되지 않고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입장.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때로는 이렇게 권리를 옹호하는 역할도 수행한다는 점 잘 기억을 해주세요. 우리가 이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자꾸 강조 드리는 게 시험이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4+1으로 나오고 그냥 사회복지 실천의 개념을 대략적으로만 알고 계시면 시험에 나왔을 때 사회적 기능 형성? 사회복지가 사회적 기능을 형성시켰나? 여기서 사회적 기능이 왜 나오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헷갈리면서 틀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회적 기능이라는 것이 뭐 재활 복귀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사회적 기능이라고 했었지, 사회적 기능 향상이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에 해당했었지, 이런 점들을 한 번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어려운 내용 아니잖아요. 어려운 거 아닌데 대충 기억하면은 그냥 뭐 개인 단위에서 개인적 기능 향상이지 왜 사회적 기능이야 이러면서 또 틀린단 말이죠. 그래서 약간씩만 눈에 담아달라. 다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지만 별로 안 중요해서 시험에서 별로 본 적 없는 것들은 그냥 우리가 약간 교과서에서 이런 개념도 있다 공부하는 정도 같은 경우는 제가 굳이 강조를 또 안 드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역량 확대, 문제 해결 능력, 대처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은 그냥 한 번 정도 쓱 보시면서 다른 사람한테 반응도 하도록 하고 자원 획득 위에서 나왔던 거니까 상호작용한다 이런 정도 한번 쓱 보시면서 여기서는 위에서 나왔던 거랑 비슷한 내용들을 담았네 정도 쓱 넘어가시는데 이런 이름들은 문제의 보기로 딱딱딱 이런 내용들은 문제에 아예 보기로 나와서 다음 중 해당 헤버스와 라슨이 말한 것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꼼꼼하게 봐달라. 혹은 이런 식으로 낼 수 있죠. 헤버스와 라슨이 말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러면 세 가지를 다 골라내고 나머지 한 가지가 아니면 한 가지를 빼내서 정답을 기억, 니은, 리을 이렇게 맞출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런 이름들만큼은 꼭 눈에 완벽하게 익혀두셔야 된다. 그리고 어려운 내용 같으면 뭐 제가 무조건 다 이해하시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저거는 내용이 어렵지도 않잖아요. 저런 거는 뭐 놓치시면 안 된다. 자, 개인의 문제 해결과 대처 능력을 향상시켜서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개인들이 예를 들면 뭐 대인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대처 능력도 키워주고 그리고 이런 자원 체계 간의 연결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복지라는 것은 무조건 내가 클라이언트의 도움을 나 혼자 다 할 수가 없어요. 혼자 다 할 수 있으면 내가 다 하면 되지. 근데 내가 할 수 없을 때는 예를 들면 지금 치매 어르신이 있는데 우리가 치매 어르신에 대한 간단한 어떤 돌봄 그리고 뭐 식사 제공 같은 것들은 가능해. 근데 예를 들면은 전문적인 어떤 의료 진단이 필요해. 그러면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병원이라든지 치매센터 같은 데로 연계를 해본다든지 아니면은 요양원이라든지 주간 돌봄 센터 이런 데로 같이 연계해서 서로 같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자원체계 얘기는 뭐 우리가 한 학기 동안도 계속 나올 얘기니까 특히나 이제 나중에 사례 관리 가면은 이제 거기서 뭐 계속 나오게 될 얘기니까 지겨우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지겹더라도 아예 무의식적으로 뇌에 박아버리는 게 고득점을 받는 길이겠죠. 자, 그래서 이런 사회 자원 체계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키고 관계를 수정해서 새로운 관계도 형성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말 그대로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리고 그 주변의 어떤 지역 사회에 그 사람이랑 같은 이런 공동체가 있으면은 같이 만나서 이 어떤 자조 집단을 만들어서 같이 활동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사회복지의 기능입니다. 주민 조직화. 이런 것들도 사회복지의 중요한 역할이구나.
자원 체계 내 개인들 사이에서 상호작용도 촉진하고 관계도 수정해 나가고 계속해서 이어진 내용이죠. 그리고 정책 개발 이것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왔고 자, 다음으로 사회복지 실천의 이념과 철학적 배경. 와,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한다는 것이 어떤 철학의 배경을 두고 있는지. 사회복지의 이념은 매우 다양합니다. 실천은 때로는 사회를 통제하는 성격을 갖기도 하고 실제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엘리자베스 구빈법 이런 것들 정책론 때 배울 텐데 그때는 작업장이라는 곳에 워크하우스에서 강제 노역도 하고 그랬어요. 강제 노역. 힘들었겠죠. 때로는 사회복지의 어떤 이념이 꼭 자유만 추구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렇게 통제하기도 하고 사회 변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이념적 배경이 서로 때로는 이렇게 대립하기도 해요. 자, 사회복지 실천이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인도주의적이고 이타주의에서 비롯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이 사회 진화론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시대에 따라서 약간씩 다른 이념과 철학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이 시기를 보면은 결국은 중상주의, 상업이 중요해지고 중상주의, 그리고 어떤 인간의 노동력을 지금 일을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더 열심히 일을 시킬까? 이런 관점에서 사실은 복지가 발달했거든요. 그리고 산업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를 단순하게 그냥 좋은 마음에서 시작했지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굉장히 큰 오산이다. 자, 그런 점들 한번 봅시다.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상호부조의 정신 이런 것들은 간단히만 보시면 돼요. 시험에서 그렇게 크게 다뤄지지 않으니까 그래 우리가 그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은 우리가 구난, 구휼 서로 뭐 곡창 같은 거 열어가지고 풍년 때 모았다가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호혜성의 원리 그리고 길드 이런 데서도요 경조사가 있을 때 예를 들면은 길드 장이 있겠죠. 장인이 있고 도제가 있어. 그래서 도제 중에 누구가 돌아가셨어. 그러면은 그 사람이 데리고 있던 가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돌볼 때 이렇게 예를 들면은 가죽 장인들, 가죽 길드에서 그 사람들에 대한 경조사. 이번에 누가 그렇게 안타깝게 됐으니까 그 가족들은 우리가 돌보자. 이런 정신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물론 이것이 사회복지의 발달에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했죠. 그리고 종교에서 말하는 이런 사랑의 윤리 이런 것들도 당연히 사회복지 발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종교에서 자선을 강조했지만 기독교의 이런 실천의 박에는 그리스 로마 전통에서 이렇게 발달해왔고 기독교에서는 빈민과 무능력자를 돌보는 의무가 강조되어 왔다. 자, 별거 아닌 당연한 이유 같지만 요즘엔 어때요? 요즘에는 이 중상주의라는 것이 들어오고 나서는 노력 안 하는 사람들,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돕지 마라. 백수라 그러면서 막 낙인 찍고 막 이런 인식이 많이 발달해 있죠.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뭐를 생각해야 된다? 사회복지 이념에 따라서 진짜 관점이 다르구나. 우리가 중세는요, 빈곤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어요. 빈곤, 오케이. 빈곤은 아주 좋은 것, 굿, 청렴. 예수님도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모든 것을 나눠주고 가셨지. 예수님이 비싼 외제차 타고 다니고 아주 값비싼 명품 가방, 실크 옷 같은 거 욕심내지 않았어. 그러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도덕적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오히려 청렴하고 남에게 베푸는 공동체주의적인 이런 삶을 지향했다는 것들 한번 잘 눈여겨봐 주세요. 눈여겨봐달라는 의미는 우리가 이렇게 종교에서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 그러면 우리한테 익숙하지만 사실 현대 사회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의 포인트를 잘 보셔야지 이게 진짜 이 이념에 따라서 빈곤을 도와주는 관점이 다르구나. 요즘에는 그 실업자한테 실업급여 줄 때 막 재교육도 막 강조하잖아요. 여기서 재교육 강조하나요? 안 하잖아. 그런 점들을 보면서 진짜 이념에 따라서 이게 관점이 달라지는구나. 교회와 수도원을 중심으로 구빈 활동을 해왔고 이런 것들이 아주 오래되었다. 근데 다만 이 시기는 이제 사회복지 실천이 전문화되기 이전, 사회복지 실천이라는 건요 철저하게 근대 산업화 이후에 생긴 거예요. 사회복지라는 것은.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런 윤리적인 형태나 이런 이념 정도만 소개가 되고 있는데
현대 사회에선 이런 것들이 점점 다른 이념에 따라서 새롭게 변화하겠죠. 자, 자선, 비이기적이고 직접적인 도움의 형태다. 신성하게 자비롭게 베푸는 행동을 자선이라고 한다. 그리고 인도주의와 박애 사상도 간단하게 볼까요? 인도주의, 모든 인간은 인간이라는 점에서 결국 우리가 동등하다. 인류의 공존을 꾀하고 복지도 한번 실현해보자. 이런 것이 바로 인도주의겠죠. 인간이 중심이 되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인본주의도 보게 되겠지만, 자, 박애 사상은 사람들한테 이제 사상을 전달하는 거죠. 인간의 인간성을 존중하고 평등한 상 관점에 입각해서 종교, 습관, 국적 등을 초월한 인간애를 말한다. 우리가 지금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그리스 시기 같은 때만 하더라도 성인, 남성, 그리고 세금 내고 이런 사람들한테만 투표권이 주어지고 뭐 여성이라든지 아동, 어린아이는 그냥 우리도 조선시대에도 그렇죠. 애들은 빠져있어. 약간 이런 인식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식들도 우리가 보면서 그치. 사실은 우리가 모든 인간을 이렇게 동등한 인격체 그리고 인간성을 존중하는 이런 관점 이것도 보면 그렇죠. 성선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악설도 있죠. 그래서 그냥 뻔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지 생각해보면은 그 인간이 모두 아주 좋은 마음 성선한 입장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입장들도 있었지. 그런 점에서 볼 때 굉장히 이 사상이 그런 차이점이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보셔야지 좀 더 이 사상과 이념을 잘 파악할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 조직 역사에서요, 이 자선조직협회랑 인보관을 비교하는 문제는 정말 아주 중요한 단골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COS랑 인보관을 비교하는 거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근데 이 자선조직협회는 어떤 성격이 있었냐? 여기는요, 우열관, 우열. 그러니까 누가 우월해? 우리가 기부하는 사람들은 우월하고 여기 도움 받는 사람들, 클라이언트는 열등해. 우리가 이 사람들 계몽시켜줘야 돼. 계몽주의. 우리가 알려줘야 돼. 얘네 돈 벌 줄 몰라. 아주 습관이 잘못 들었어. 아침에도 안 일어나고 늦잠 자고 청소도 잘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이러니까 못 사는 거야. 약간 이런 식의 입장을 가졌던 것이 바로 이 자선조직협회입니다. 그래서 직접 집에 방문해요. 웃긴 거는 이 사람들이 민간인이야. 민간인. 국가가 아닌데 민간인이 직접 가가지고 민간인이 민간인을 보면서 너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살지 않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우리처럼 기독교도 믿고 돈도 잘 벌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아량을 베풀어서 쟤네를 도와주자. 약간 이런 식의 관점이 바로 자선조직협회입니다. 그래서 빈민들을 대상으로 나름대로 박애 사상에 따라서 인도주의적인 원조활동을 실시했다. 그러면 참고로 이 사람들은요, 빈곤 책임이 개인한테 있다고 믿었어요. 빈곤 책임. 그래서 우리가 도와주는데 너가 노력해야 돼. 너가 노력하면은 부자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나중에 인보관이라는 건요, 사회적인 환경에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 예를 들면 우리가 할렘가에서 살아요. 그래서 주변에서는 맨날 총격전이 벌어지고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옆에서 총을 맞아서 예를 들면 크게 다치고 학교도 제대로 수업 분위기도 안 되고 집에 가면은 깨진 유리창에 햇빛도 안 드는 곳에 좁은 공간에 청소도 잘 안 된 집에 살아. 그럼 거기서 어떻게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을까요? 그렇게는 안 되겠죠. 개인이 노력을 하려고 해도 어느 정도 그 환경이 좋아야지 되겠지. 그래서 인도관이라는 건 세틀먼트, 정착하다는 뜻인데 아예 쉽게 말하면 여기도 어떻게 보면은 옥스포드, 캠브리지 같은 대학생들이 그 지역으로 직접 뛰어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형광등 깨진 것도 있으면 갈아주고 유리창도 깨끗하게 해주고 집도 청소 깨끗하게 해주고 그리고 개인의 집만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사회 환경 미화도 하고 벽화도 그리고 그러면 거기서 맨날 싸우고 막 술 마시고 싸우고 총격전 벌어지던 도시에서 어떻게 된다? 이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고 그러면 아이들이 안심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들게 해줄 수 있다. 이런 것이 인보관이고 나중에 이제 이 역사, 사회복지 역사 다룰 때 다시 한번 얘기해드리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런 관점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자, 사회 진화론은 꼭이라고 해놨죠. 왜냐면 시험에서 내기가 아주 좋다. 이게 4+1이라는 걸로 문제를 낼 때
이 다음 중 박애 정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놓고 사회 진화론을 하나 쏙 넣는다든지 이러기에 아주 좋은 복이다. 왜냐? 완전히 관점이 다르죠. 이 박애 사상이라든지 인도주의랑 완전히 다르니까 내기가 너무 좋다. 무조건 잘 공부하셔야 된다. 이게 시험이라는 것이 좀 안타깝지만 무조건 중요한 것만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헷갈리기 쉬운 것들을 또 많이 내기도 하는데 제가 볼 땐 대표적으로 물론 이제 중요하기도 하지만 특히나 헷갈리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 자, 사회에 적합한 계층은 살아남고 부족한 계층은 자연스럽게 소멸할 것이다 라는 것이 사회 진화론인데 일단 이것만 봐서는 어때요? 이게 사회복지랑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느껴지지 않나요? 부자들은 우월하고 빈민들은 열등하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 그래서 사회 진화론은 이 사회복지 실천에 통제적인 측면에서 나타난다. 이 키워드 잘 기억해 주세요.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중 사회복지 이념 중에 사회 통제적인 성격을 갖는 이론은 해서 뭐 박애 등등 하고 사회 진화론 이렇게 나온 적이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자선조직협회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했다고 그랬죠. 우열 관계의 입장에서 야 우리처럼 우월한 사람들이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겠어. 저 불쌍한 잘 모르는 저 사람들을 깨우쳐주자. 참고로 이제 나중에 우리 역사가 있으니까 여기서 역사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선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들도 자기들도 민간인인데 그 사람들의 집에 가서 너가 열심히 하면 내가 도와줄게. 너 청소 열심히 하는지 내가 볼 거야. 너 공부 열심히 하는지 내가 볼 거야. 자격조사해서 등급을 매겨서 도와주는 것이 바로 뭐다? COS, 자선조직협회다. 나중에 역사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보기로 할게요. 자, 그리고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그러면 왜 복지에 영향을 미쳤을까?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그리고 이제 투표권까지도 있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도 당연히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평등적인 관점에서 영향을 미쳤고, 주는 자랑 받는 자의 이 평등한 권리를 인정해서 클라이언트에 대한 시혜를 결정함에 있어서 클라이언트가 적극 참여해야 된다. 이런 점에서 민주적인 이 사람들의 직접 참여 권리, 자기결정권 이런 데 있어서 민주주의가 아주 중요한 관점을 미쳤다. 자, 그러면 한번 여기서 비교를 해보자면 예를 들면은 의학에서는요. 환자, 페이션트, 환자는요. 민주적인 관점이 아니야. 동등하지 않아. 근데 이제 복지학에서 말하는 클라이언트는 물론 우리가 후원을 주기도 하지만 서로 응원을 하면서 서로 상호적인 관점, 동등한 관점이다. 이것이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사회복지학에서도 프로이트처럼 정신병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클라이언트를 환자로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회복지학에서 클라이언트는 우리 워커랑 클라이언트가 동등하다. 여기는 의사가 위에 있고 환자는 그냥 의사의 처분에 따라가야 되는 존재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은 야 요즘에 의학에서도 환자의 입장을 존중하는 의학도 있어. 물론 이제 그렇겠죠. 당연히 의학에도 그런 관점이 있지만 우리가 좀 수업의 설명을 위해서 그래도 일반적인 경향성을 놓고 보자면 페이션트라고 부르는 이 환자는 상대적으로 수동적인 이미지가 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드릴 때 자꾸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이 사회복지사 시험을 공부해봤지만 평면적으로 이 책만 그냥 봐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고 무슨 특징이 있는지를 잘 파악할 수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제가 비교를 해드려야지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시험에서 만약에 다른 식으로 살짝 섞어놨을 때 그런 것들을 놓치지 말아야겠구나. 이런 포인트와 특징들을 잘 기억하실 수 있도록 일부러 자꾸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민주주의 사상, 훗날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24시간 같이 생활하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회복지 시설 중에서도 뭐 요양원 등을 비롯해서 아니면은 공동생활 과정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되도록이면 자기가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밥 먹고 시간표부터 자기 방 꾸미는 거, 뭐 옷 입는 거, 식단 이런 것들 자기가 결정할 수 있으면 좋겠죠.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건지 이런 것들에 이런 민주주의 가치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고 여기는 이제 인보관 운동의 이념으로서 사회개혁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COS랑 인보관. 그래서 COS 같은 경우에는 개인, 야, 너가 잘못한 거지. 너 혼자 노력해야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긴 했지만 환경이 바뀌어야지 노력할 수 있지. 그래서 우리가 직접 뛰어들어서 우리가 동등한 관점에서 민주적인, 상대적으로 훨씬 더 민주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 바로 이 인보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약간 인보관이 영국도 있고 미국도 있었는데요.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얘기해드리자면 여기는 COS는 마치 미국의 백인들이 돈이 너무 많아서 흑인들한테 막 알려주고 자기들은 자선 파티하고 약간 이런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이미지가 확 다가오실 것 같고, 반면에 백인들 중에서도 흑인들이랑 같이 흑인들의 문화를 뛰어들어서 그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접근하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그런 쪽은 훨씬 더 이 인보관 쪽에 가깝다. 자, 그리고 여기도 또 꼭이라고 나오죠. 자, 개인주의. 개인주의가 왜 복지랑 관련이 있지? 이런 포인트를 놓치지 말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냥 그래 개인주의, 민주주의, 이런 거 이렇게 공부하시면 기억이 안 남아요. 자, 개인주의가 왜 복지랑 관련이 있을까? 인간 중심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개인의 존재와 가치를 중시하고 국가의 간섭을 거부해. 그러면 국가의 간섭을 거부하면 기본적으로 뭐가 바로 떠오른다? 세금을 싫어해, 세금. 자, 집단을 위한 개인의 희생에 반대하고 반전운동, 표현의 자유, 소수자 보호 등의 사상적 토대가 되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강조하고 개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에서도 이렇게 개별화의 원칙. 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더라도 우리가 수천 명이 사는, 1000명이 살고 있는 과거에 형제복지원이라고 있었어요. 나중에 그 문제도 되고 해서 이런 곳에서 생활할 것이냐, 아니면 5인이서 생활하고 있는 공동생활 과정에서 살 것이냐. 당연히 집단이 함께 거주하는 것보다는 소수가 살고 있는 것이 훨씬 더 나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들죠. 이런 것들이 뭐에서? 개인주의에서 유래됐다. 그리고 자기 결정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빈곤 문제. 근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한편으로는 이렇게 빈곤에 대해서 개인한테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국가가 왜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지? 이런 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열등처우의 원칙은요, 여러분들이 약간 생소하게 느끼실 수가 있는데 우등처우의 원칙이랑 비교하면 바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등처우라 그러면 공부 잘하는 애한테 더 잘해주는 거죠. 열등처우 원칙은 일하지 않고 놀고 있는, 지금으로 치면 백수에게 아주 가혹한 처벌을 내려서라도 강제 노역을 시켜라, 이런 것이 바로 열등처우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21세기에는 열등처우 원칙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죠. 어떻게 인간의 권리를 무시하고 열등한 처우를 내립니까? 이건 아주 비인간적인 처우니까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개념이 없어요. 중세 시기에 있던 개념이다. 그래서 처음에 자유주의라는 이 개인주의와 자유주의가 처음 도래할 때 나오는 개념이니까 우리한테는 상대적으로 어색할 수가 있는데, 개념이 이름이 열등처우라 그러면 이해가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등처우 원칙의 반대라 그러면 바로 이해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다양화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이해가 잘 되겠죠? 인종, 계층, 성별, 문화 이런 것들이 하나의 기준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집단들을 이해하려는,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 우리 입장에서 우리나라로 이민은 니네가 로마법을 따르듯이 한국법을 따라, 이것이 아니라 너의 입장은 그럴 수 있겠구나, 너의 문화는 그렇구나 라고 접근하는 것이 바로 다양하겠죠. 자, 다음으로 사회복지 실천의 기반. 당연히 학문으로서도 사회복지가 가능하겠죠. 체계 이론, 사회복지학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과학적인 지식과 기술을 이용합니다. 이게 뭐다? 조사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클라이언트한테 복지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그 사람의 행복 점수가 올라갈 것이다. 이런 것이 바로 과학적인 접근이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다. 단순하게 도와주는 것들, 자선과 박애는 그런 게 없죠. 근데 사회복지는 뭐지? 사회복지는 우리가 이 사람의 행복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소 비용으로, 비용 대비 아주 효율적으로 했어. 그래서 우리가 국민들의 세금을 아주 책무성이라고 하거든요. 책임감 있게 책무성
책임감 있게 해줬어.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는 게 바로 여기 해당하네요. 지금 급하게 오느라 기출문제를 걸어보니까 빼먹었는데, 자, 우리 사회복지 실천에 관련된 이념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한번 볼까요? 자, 다원주의는 인파워먼트가 활발하게 진행되는데 영향을 미쳤다. 인파워먼트라는 건요, 우리가 클라이언트한테 권한을 부여하는 거야. 권한을 넘겨주는 것. 다원주의가 인파워먼트랑 관련이 있나? 약간은 관련성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일단은 그래도 한번 봅시다. 그래도 관련이 아예 없어 보이진 않으니까 우리가 그래도 다양한 사람들을 모두 다 존중해야 된다는 거니까 일단은 뭐 그렇구나. 인도주의는 타인을 위한 봉사정신. 그렇죠? 인도주의랑 봉사정신은 바로 연결이 되죠. 자, 민주주의. 민주주의가 클라이언트 자기결정권. 그래. 이런 얘기 했었어. 사회 진화론, 사회 통계적. 와, 이런 표현들 많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일단은 니은디귿 리을이 확실하게 맞아 보이고 기억까지 맞는 표현으로 아마도 출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5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번에선 어떤 식으로 어떤 문제가 나오나 이렇게 수준 가지고 문제가 나오네요. 거시 수준. 자,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미시, 중시, 거시가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문제가 나옵니다. 거시 수준이라는 표현이 나오면은 일단은 정책, 법 이런 게 거시고요. 중시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어떤 집단이라든지 지역에 대한 키워드가 나올 거고, 미시는 완전히 개인 차원의 키워드가 나오겠죠. 그래서 일단은 딱 보면은 조례지정 오케이 맞는 것 같아. 소집단 프로그램 벌써 이게 틀렸죠. 이게 뭐지? 중시 정도가 지금 여기 나온 거죠. 제도 개선, 예산 증액, 정책 토론회. 이런 게 거시구나. 그래서 이 미시, 중시, 거시가 나오는데 너무 막 겁먹으면서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쉽게 나오기 때문에. 자, 1장 3절. 그린우드가 제시한 전문직 속성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전문직, 사회적인 전문직 문화, 윤리 강령.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네 가지 내용이 다 모두 맞는 걸로 나오는데 왜 그런지 좀 이따 같이 본문을 보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기출문제를 너무 늦게 풀었네. 자, 오케이, 같이 봅시다. 사회복지 인접 학문에서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회학부터, 그래서 사회 문제를 다룬다. 우리가 사회적인 다양한 관점을 다룬다. 사회학. 그리고 심리학. 우리가 상담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서 상담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뭐 정신의학, 정치학. 정치학은 이제 정책이랑 관련이 있고, 이런 식으로 키워드 정도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이거는 중요한 것 같아요. 경제학. 많은 사람들이 복지랑 경제를 반대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주 잘못된 관점입니다. 사실은 사회복지 발달에 산업화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산업화 이론, 그리고 노동 능력의 탈상품화랑 상품화 이런 걸 가지고 아주 중요하게 접근하니까 이 경제 수준, 우리가 그래서 빈곤층을 도와주거나 이런 것도 철저하게 경제 문제랑 관련이 있죠. 노동 문제. 자, 문화 인류학 같은 것들도 영향을 미쳤다. 자, 실천 방법의 분류. 아까 보면은 이제 미시, 중범위, 거시가 나왔죠. 미시, 개인의 가장 친밀한 상호가정. 이 정도로만 보셔도 충분하고, 이제 1대1로 접촉한다. 중범위는 미시랑 거시 수준의 중간 수준이다. 이 가족이나 개인이나 가족보다는 좀 더 덜 민감하게 관련된 대인관계, 조직 이런 정도를 우리가 중범위라고 한다. 뭐 학교나 직장, 이웃의 동료 관계 이런 정도. 자, 그리고 거시 수준이라 그러면 아까 우리 문제에서 봤었죠. 정책이라든지 법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정도만 보셔도 충분하죠. 자, 그리고 접촉 유무에 따라서도 직접 실천, 클라이언트를 직접 만나서 하는 것부터 간접 실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환경을 바꾸는 것도 일종의 간접적인 실천이 될 수가 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아까 COS랑 인보관 같은 경우에 COS는 만나서 그 사람의 생활 습관 같은 것들에 대해서 막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다? 할렘과 같은 이런 지역 자체를 개선해야 된다. 그래서 환경 미화 같은 것들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그 속에 자라는 아이들도 변화할 것이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제 실제로 인보관은 대학생들, 옥스포드, 캠브리지 대학생들이 그 지역의 근로빈곤층들한테 교육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약간은 그래도 비유법을 들자면 상대적으로
COS는 완전히 직접 개인 단위, 개인 사회 사업 이런 거에 영향을 미쳤고, 인보관 같은 경우는 그 지역 사회를 한번 환경 미화도 하고 전체적으로 변화도 시켜보자. 이렇게 홍보 활동, 폭력 예방을 위한 이런 활동 이런 것도 존재한다. 자, 사회복지 실천의 전문적인 기반. 야, 어떻게 그러면 사회복지가 전문적이라고 볼 수가 있냐? 과학적인 기반. 자,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어떤 분야든지 간에 통계를 가지고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면 다 전문적이지 않나요? 이제 와서는 어떤 분야가 전문적인지 따질 필요도 없을 정도로 음식점들도 그냥 별점 내면은 높은 데가 전문적인 거 이렇게 인식이 되는 시대에 왔으니까 사회복지에서도 이렇게 과학적인 분석이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정도만 보셔도 충분할 것 같고, 자,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도 예술적일 수가 있다. 아주 신기한 포인트처럼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익숙한 게,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보시면은 뭐 보건복지부 혹은 뭐 사랑의 열매 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라고 하지 말고 공동모금회라고 할게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이런 데서 우수 사례집이라는 걸 발간해요. 여러분들도 그냥 검색해 보시면 얼마든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우수 사례집은 어떻게 발간하는 거냐? 그 지역의 특수성과 내가 잘할 수 있는, 내가 복지사로서 잘할 수 있는 나의 전문성과 클라이언트, 그래서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장점, 내가 워커로서 잘할 수 있는 나의 장점,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가진 이런 문제를 서로 결합해서 이 조합을 가지고 최적의 어떤 개입 방법을 마련하게 되면 그것이 나중에 우수 사례집으로 꼽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사회복지라는 것이 아주 예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다. 우리가 만약에 물론 공무원이라든지 공무원, 교사들도 교육할 때 물론 전문성과 예술성을 요구하긴 하지만 전문성과 예술, 근데 주로 이제 전문성과 예술보다는 이분들은 아무래도 관료에서 균질하고 획일적인 품질을 중심으로 한다면 우리 사회복지사는 민간인이죠. 민간인은 훨씬 더 이 전문성과 예술성을 강조받는 집단이다. 이것도 제 수업을 들으시면서 머릿속에 그냥 넣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가 마치 공무원처럼 그냥 매년 어디 구로구청장이 시키는 거 똑같이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 지역에 갖고 있는 자원, 다른 지역에 없는 우리 지역만의 장점이 뭐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아주 예술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구나. 아주 창의적이고 직관적인 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들이 바로 그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 하시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랑 좋은 관계 형성하는 것도 엄청 창의적이죠. 그 사람이 예를 들면은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가지고 다음에는 그 사람이 왔을 때 이걸 딱 보여주면서 야, 너 이런 거 좋아하지? 예를 들면 뭐 아이돌을 좋아한다 그러면 그 아이돌이 팬들끼리 공유할 수 있는 걸 딱 보여주면은 마음을 닫았던 아이가 마음의 문을 열 수도 있잖아. 이런 것도 일종의 예술이죠. 그래서 이런 활동 하나하나가 굉장히 예술적인 역량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그렇게 과학성과 예술성이 결합되면 뭐가 나온다? 우수 사례집이 나오는 겁니다. 우수 사례집. 참고로 우수 사례집에는 반드시 창의적인 프로그램도 들어가야 되지만 평가가 몇 명, 10명이 참여했더니 그 10명의 행복감이 높아졌다. 이런 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술성과 창조성이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 사회복지 전문직의 정체성. 자, 그래서 사회복지직이 전문직이냐에 대해서 이렇게 플렉스너가 비판한 적이 있어요. 사회복지가 과연 전문직인가? 그래서 전문직으로서의 어떤 능력들이 좀 결여된 것 같다. 그래서 사회과학적인 기초가 좀 결여돼 있고 명확한 지식체계 등등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고 전문 조직도 없고 강령이 없다. 이런 것들이 지금 시기적으로 1915년대니까 어느 정도 이런 시점에 이런 비판이 나올 수가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런 비판 이후에 전문직에 관련된 틀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게 됐다. 그래서 당연히 이 내부에서도 나름대로 전문적으로 정립하기 위한 노력. 그래서 2년의 정규 과정이라든지 이런 뭐 사회 진단, 이거는 초창기에 진단 학파로부터 사회복지가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로 바뀌고, 그다음에 전문 기술을 갖추기 위해서 정신과 의사들이 활용하는 이런 프로이트의
이론과 기술들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프로이트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신체를 수술하던 관점에서 정신도 수술해야 되는 이런 관점을 지평을 열었다는 점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우리 사회복지에서도 이 치료자로서의 이런 역할들이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사회복지도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다. 그리고 내부에서도 나름대로 정체성도 갖게 되죠. 그래서 나름대로 고유한 정체성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해지고,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오게 됐죠. 자, 그린우드가 제시한 전문직의 속성은 뭐 체계적인 이론, 전문적인 권위, 사회적인 승인, 윤리 강령, 그리고 전문적인 문화, 전문직의 문화 이렇게 구분된다. 우리 아까 앞서서도 이런 문제가 나왔었으니까 다른 이 세부적인 어떤 내용까지 굳이 암기하진 않으시더라도 이렇게 제목 정도 보시면서 이런 게 필요하구나. 당연히 나름대로 전문직이라면 나름대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 제목 정도 꼭 읽어보시면서 이런 게 필요하다. 사회적으로 당연히 승인도 받아야겠죠. 그리고 윤리 강령은 우리 다음 챕터에서 또 다룰 거예요. 사회복지사의 윤리 강령. 사회복지에서도 당연히 윤리 강령이 있습니다. 자, 전문직 문화, 우리가 공유하는 이런 가치. 어떻게 보면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지식을 공유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하겠죠. 자, 전문직 정체성의 논의와 과제, 플렉스너 비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전문직으로 인정받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고, 참고로 사회복지 한국에서도 보수교육이 있어요. 보수교육. 1년에 8시간, 그리고 의료사회복지나 학교사회복지 같은 경우 12시간 이상 받는 게 있고, 그 중에서 뭐 1시간은 그 클라이언트 권리와든지 윤리 이런 걸에 관련된 거 반드시 들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보수교육 한국에도 있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그냥 상식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렸고, 이론에서는 어떻게 됐고 이런 등등의 내용들은 간단하게만 소개하면 되겠네요.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 그래서 전문직에 관련된 논의가 나름대로 지금부터 이어지고 있다. 이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자면, 확실히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게 사실은 뭐 7, 80년대부터 복지관이 이제 점점 생기면서 사실은 약간은 전문성이 없는 식으로 처음에는 시작을 했었겠죠. 뭐 사회복지라는 과목도 없었고, 그때는 일단은 진짜로 우리나라가 너무나 가난한 상황에서 도와줘야 될 사람이 많으니까 전문성보다는 지금 당장 빨리 실천하는 것이 너무 중요했던 시기를 거쳐왔던 게 우리나라예요. 근데 지금 2020년대 이후로 오면서부터는 이제는 이제 통계라든지 조사 능력이 너무 중요해지기 시작했죠. 현대 사회는 진짜 통계 없이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이런 시대가 돼버렸다. 그래서 앞으로도 사회복지사도 전문직으로 가기 위해서 이런 이론적인 체계도 중요하고, 통계를 통해서 우리 애들의 역량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한 시대가 돼가고 있다. 이런 점 정도 머릿속으로 넣고 계시면은 우리의 앞으로의 이런 과제에서 어떤 점들이 또 중요하게 더 다뤄질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사회복지 윤리 강령 등 포함해서 가치와 윤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